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시험 하루 전 최종 정리.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90분 스피드 요약.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화재보험의 물건 구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은 먼저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거고 각 물건별로 폭발이랑 파열을 담보하는지 여부, 그리고 물건을 구분하는지 여부, 그리고 80% 코인슈어런스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폭발이랑 파열 담보는 주택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반 물건이랑 공장 물건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물건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 용도라면 전부 주택 물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택 느낌이 나지만 콘도나 오피스텔, 그리고 기숙사는 일반 물건으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숙사라도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는 일반 물건이 아닌 공장으로 적용받아서 꽤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80% 코인슈어런스 적용 여부를 보시면은 이게 혜택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주택 물건과 일반 물건에 대해서는 이런 적용을 해주는 거고 공장 물건은 해주지 않는다는 점.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화재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누고 문제 유형이 만약에 재산 손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서 보기에 이런저런 비용들이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되지만 그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 전부 끝 단어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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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로 끝나는 보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도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도난 손해가 나오면 재산 손해가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난 손해는 최대 5일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비용 손해 관련돼서 물어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특이한 비용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비용이 손해액이 작게 나올 수도 있지만 손해액이 아주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비용들은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먼저 첫 번째 한도 제한은 보험가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한다. 반대로 다른 비용들은 보험가입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도 보상을 해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한 사항은 재산 손해액의 10%를 보상 한도로 정해놨다라고 돼 있고 손해 비용이 얼마가 나오든지 보상을 전부 다 해주지 않고 재산 손해액의 10%까지만 보상을 해주는 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조금 헷갈리실 때는 잔존물 제거 비용을 선택해 주는 것도 하나의 시험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보상해주지 않는 비용으로는 임시생활 비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화재보험에서 조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도난, 분실, 그리고 자연발화, 동파, 전기 사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보기가 분실에 대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할 때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전기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뒷파트에서 전기 사고는 특약으로는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봐두실게요. 그리고 자동담보 물건과 명기 물건이란 말이 나올 텐데요. 화재보험 가입 시에 번지수를 알려주거나 주소를 알려줬을 때 보험회사가 그 부속하는 물건들을 자동으로 담보로 잡아주는 게 있고 말해야만 해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담보 물건은 부속물, 즉 대문이라든지 부착물, 간판 등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 물건을 떼내었을 때 집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면은 당연히 자동담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명기 물건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안에 숨겨놓은 또는 집안에 놔둔 고가의 동산, 즉 이동할 수 있는 재산이죠. 대표적으로 귀금속 등이 있지만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말한다고 해주지는 않고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귀금속에 대해서는 말하면 따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름을 말하면 보상해준다 해서 명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랑 통지 의무가 있는데요. 고지 의무는 가입 전 알릴 의무를 말하고 통지 의무는 가입 후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화재보험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집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나이는 불필요합니다. 그럼 계약 후에 통지 의무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집을 30일 이상 비울 때라든지 15일 이상 수선할 때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무효, 취소, 해지거든요. 정리하자면 무효나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을 때 계약자가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무효나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의 위반처럼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 회사가 가지는 거는 계약 해지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고 있는데, 내가 집이 주인인데 불이 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떤 연락을 취하든 알리든 해서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경감 의무를 위반했다 또는 외면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액, 즉 내가 발견했을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액은 당연히 보장되는 게 맞지만, 내가 알고 나서 충분히 경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예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경감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건 아니고, 틀린 보기로 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보기가 되고 기존 손해액까지는 보상이 되고 추가로 경감이 가능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주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임명특약 등 기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파트에서 배웠겠지만 성립한다는 이야기와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계약의 성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계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라고 할 때, 또는 보장 개시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라고 할 때는 일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성립과 효력, 즉 보장 개시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또는 어려워한다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보험은 사명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라면,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청구한 날로부터 몇 영업일,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정리할게요. 그리고 특별 약관이라 해서 보통 특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특약은 풍수의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풍수의 특약은 폭설이나 우박은 보상이 안 됩니다. 풍은 바람이고 수는 물이니까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태풍이나 홍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폭설 및 우박은 보상이 불가하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불가특약으로는 전기담보특약은 되지만 전자담보특약은 안 됩니다. 그리고 특수건물이라고 있는데 큰 건물을 특수건물이라고 할 거예요. 특수건물을 왜 정의해야 되냐면, 큰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의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특수건물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의 경우에는 층수로 구분하거든요. 일반적인 상가는 11층 이상을 특수건물이라고 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을 특수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소는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특수건물에 포함을 시킵니다. 지하층은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화재 보험이 물건에 대한 보험이다 보니 사람에 대한 것은 특약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망은 최대 1억 5천까지, 부상은 3천, 후유장애는 1억 5천까지 보상됩니다.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3천, 그리고 후유장애는 1억 5천으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화재보험에서는 폭설 및 우박이 특약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 농가에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폭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약 90%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 있거든요. 그걸 풍수해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풍수해 보험은 산불은 보상이 안 돼요. 하지만 산불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연재해, 즉 지진, 폭우, 폭설, 우박, 태풍 등 전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세한 농업인들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부자 느낌이 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가축, 축사, 그리고 16층 이상의 아파트도 안 됩니다. 이것도 부자 아파트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성 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특종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종보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짜잘한 보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게 모아 넣어서 시험 범위에는 특종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볼 텐데요. 다소 위험한 직업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런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해서 드는 사람을 임해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고 의무적으로 드는 걸 의무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할 건데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의무배상책임보험을 전부 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하게 개수가 좀 더 적은 임해배상책임보험을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도록 할게요. 시설, 생산물, 임원, 의원 해가지고 앞 글자만 임, 의, 시, 생으로 외우든지 해서 그날 하루만 쓰고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학습 차원에서 의무 배상 책임도 한번 같이 내용을 볼게요. 가스 사고, 체육시설, 유도선, 학원, 다중이용업소, 개인정보 보호, 승강기, 맹견 등 이렇게 있는데요. 가스업을 한다 해서 무조건 의무는 아니고 가스 용기 운송업자는 영세업자라고 봐서 이 사람들은 의무에서는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업자도 같은 개념으로 골프장이나 수영장을 가진 체육시설은 정말 부자지만 동네 체육도장, 그리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체력 단련장, 당구장 등은 영세 체육시설업자라고 해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요. 보험기간 내에 사고만 났으면 보상을 해주는 걸 사고기준, 그리고 보험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보상을 해주는 걸 청구기준이라고 할 건데 그 내용까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청구기준의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원 및 전문인 배상은 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양한 특종 보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난보험이 있는데요. 도난보험은 상당히 고가의 물건을 도난보험을 드는 건데 이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고르시오라는 보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사고 또는 도난이 발생 후 30일간 도난을 미인지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레저보험이라고 골프보험, 수렵보험, 그리고 낚시보험, 스키보험이 있는데 언제 하는 게 위험하냐는 기간보험이라고 하고 장소가 중요한 즉 어디서 하는 게 위험한가라고 하는 걸 구간보험이라고 합니다. 단순 암기 문제니까 구간보험은 낚시보험, 스키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락스로 구석구석 이렇게 외워주시면 락스가 아닌 건 전부 기간보험이 되는 거겠죠.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보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 보험에 보시면은 피보험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아원생이 피보험자가 되는 건데 보기에서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도 피보험자라고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등하원 기간에 발생한 사고 또는 특별활동 기간에 발생한 사고 전부 보상됩니다. 하지만 가정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되게 됩니다. 동산보험은 이동할 수 있는 재산, 즉 움직이는 재산에 대한 보험인데 동산보험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면 특정 장소나 특정 구간에만 있는 동산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특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제외되는 물건이다. 그리고 당연히 동물식물을 동산이라고 부르진 않죠. 우리 그리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동산이긴 동산인데 고가의 동산이다 보니까 등기하는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등기하는 동산은 별도의 보험을 따로 들기 때문에 동산보험의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다. 즉 제외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행자 보험 보시면 상해 사망은 주계약에 들어가지만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행 기간 중에 휴대폰 도난에 대한 보상이 있거든요. 이런 휴대폰 도난에 대한 보상 한도는 회사별로 다르다가 답인데 예전에는 회사별로 쌍당 20만 원 한도라고 통일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별로 다르다가 답이니까 특정한 금액으로 나온 보기를 선택하지 말고 보험사별로 상이하다라는 글자를 보기 위해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틴전시 보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날씨, 온도, 경기 결과 등과 관련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야구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가 되고 표를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활용 가능한 게 컨틴전시 보험입니다. 그래서 날씨, 온도 이런 단어 나오면은 그냥 컨틴전시 보험 선택해 주시고 컨틴전시 보험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할 때 대표적으로 복권보험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장기 손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이 먼저 나올 텐데요.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성 보험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인 장기 저축성 보험에 한해서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해보험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표현하고 3년 이상을 장기라고 한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보험료 구성을 보시면 크게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거든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사업비의 개념인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런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고 사업비인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까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축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특별 계정이고 그것들이 아닌 보기는 특별 계정이 아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텐데요. 몇 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냐고 물어볼 때는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 할인 제도는 3개월 이상 시에는 예정 이율로 할인해 준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빈칸으로 나온다 생각하고 학습할게요. 자동보건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 설계할 때 가입 금액의 80% 미만 보상이 지급되고 나면 다시 한도가 원래 가입했던 한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80% 이상 보상이 나가게 되면 계약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동보건제도가 나오면은 80%를 암기해 주셔야 되고 오다 포인트로는 가입 금액의 80%인데 가액의 80%다. 이러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납입 최고라는 게 나오는데 보험료를 2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재촉해서 알리는 걸 최소 며칠 이상의 기간을 둬야 되냐 물어봅니다. 그럼 2회 이상 연체 시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즉시 해지된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입니다. 그럼 계약의 부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 수령 여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면 계약은 정말로 끝이 나는 거고요. 아직 미수령 상태라면은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고 당연히 밀린 기간 동안의 연체 보험료와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까지 납입을 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할 때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 즉 고지 의무를 회사는 요구하는데 이때는 최초 계약 시점 고지 의무를 적용하는 게 아닌 부활 시점에 고지 의무를 적용한다는 점도 보기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고 만약에 미상환 시에는 해지 시에 미상환된 금액을 공제, 즉 빼고 남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 한 번 더 기억할게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최대는 청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단어가 금이라든지 반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보험료 청구권은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계산 방식을 3-2원 방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3-2원의 종류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이것들이 아닌 걸 보기 위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가 3가지 나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보험사고로 가입한 계약은 무효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면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도 무효. 그리고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단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이때는 사망계약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까지 공부해 주시면 아주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지연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지급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거든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공시이율의 50%를 가산하고 1년이 초과한 기간부터는 공시이율의 4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때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해서 시험에서 가지급금이 나오면 그냥 50%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세제 혜택을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보기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공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틀린 보기로 소득공제라고 틀린 보기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냐 없냐 할 때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납입 한도는 연애 1,800까지 가능하고
납입 기간은 최소 5년 납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령할 때는 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 이상 수령해야 연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상품, 즉 연금 저축을 왜 가입하냐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소득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12% 또는 15% 해주는 걸로 구분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종합소득은 4,500 기준이고 근로소득은 5,500을 기준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살만하네라고 해서 적은 금액인 몇 퍼센트를 12%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4,500이나 근로소득 5,50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제 혜택인 15% 혜택을 주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납입 한도는 연에 1,800만 원이었잖아요. 하지만 공제 한도는 연에 600만 원까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납입은 연에 1,800까지 할 수 있지만 공제는 600까지 가능하다. 단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90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장성 특약을 드는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12%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액공제를 받았다면은 나중에 이 연금을 수령할 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입해야 되구나. 연금소득세는 원칙은 종합과세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저율과세를 내는 걸 우리는 앞으로 분리과세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런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연금 수령액이 연에 1,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에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런 분리과세 혜택을 안 줍니다. 종합과세를 할래 또는 15%의 분리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틀린 문제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연에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만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종합과세 또는 15%의 분리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보기가 맞는 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연금으로 받았을 때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연금 외로 받게 된다. 즉 일시금으로 받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으로 봐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15%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망이나 이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3에서 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공식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공식에서 120이라는 숫자만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연금 수령 한도 공식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뺄 때 최대 11년에서 빼고 있다는 그 숫자까지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식을 외울 때는 딱 2개만 외우는 거예요. 연차는 11년, 그리고 분수 숫자는 120입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퇴직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취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하게도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위한 돈이 됩니다. 틀린 보기로는 국민연금 축소를 대비하여 또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대비하여 같은 보기는 전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실 텐데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확정으로 외우시면 둘 다 확정이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납니다.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급여형, 기여형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퇴직연금은 전액사회에 적립하고 있거든요. 급여형이든 기여형이든 전액사회에 적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외부 금융기관에 내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그 퇴직금이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받냐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그 수익률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급여형인 겁니다. 그럼 그 차액은 부족한 부분이든 초과하는 부분이든 그 차액을 누리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 부담분이 변동한다. 사용자가 누굽니까? 우리 사장님을 사용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급여형은 근로자가 받는 게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 부담분이 변동된다. 대신에 기여형은 근로자가 받는 돈이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되는 겁니다. 대신에 사용자, 즉 사장님은 12분의 1씩 월급 줄 때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만 하면은 의무가 다 해지는 겁니다. 아예 정반대잖아요. 이거 지금 한번 꼭 외우세요.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 문제 나올 텐데 시험에 개인형 퇴직연금이 나올 때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의 유형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는 가입할 수 없다라는 보기는 전부 틀린 보기고요. 우리 시험 기준으로는 사실상 모든 취업자는 가입이 가능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용 방법 보시면은 신탁계약도 되고 보험계약도 됩니다.
그래서 신탁계약 및 보험계약 모두 가능하다가 맞는 말이고 틀린 보기로 복권 기금으로 운영한다.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보시면 예전 퇴직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바뀌고 나서는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아까 사장님이 책임지는 즉 사용자 책임분인 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기여형, 즉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기여형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 보증금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또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걸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특례라고 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해 준다는 것도 같이 학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시험의 메인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민사 책임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물어주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인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보상하냐, 형사상 책임을 보상하냐, 행정상 책임을 보상하느냐 할 때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하는 게 아닌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이고 민사 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원칙은 민법을 따르는 게 맞지만 민법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특별법을 따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별법의 내용은 보상의 주체가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인지 차량의 소유주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행자가 차량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이고 운행자라고 나오면 차량의 소유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고 내용입니다. 현실은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책임을 져라 라는 말과 똑같은 법입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닌 가해자가 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특별법의 가장 키워드 3개를 고려하면 운행자가 책임진다. 그리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그리고 가해자가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럼 형사상 책임 보시면 자동차 보험은 형사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닙니다. 즉 징역이나 벌금을 자동차 보험이 대신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데를 가입해야 보장받거든요. 형사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합의금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의무보험에 넘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 책임을 면하지는 않지만 경감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반의사불벌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례로부터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사망, 뺑소니, 그리고 중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잘못이라든지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처벌하겠다. 시험에서는 반의사불벌의 특례가 제외되는 걸 고르시오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책임은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건데 뒤에 배우게 될 공통 파트에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들에 비해서 가입 구조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담보 종목이 6가지밖에 안 되고 위에 있는 3개는 상대방을 위한 보상, 밑에 3개는 본인을 위한 보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또 위에서부터 상대방 사람, 상대방 차, 내 사람, 내 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너무 심플한 구조입니다. 6개 중에 의무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냐가 질문인데 비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판매하게 될 보험은 전부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부분입니다. 대인원과 대물 2천까지 가입하게 되면은 비사업용 차에 의무보험은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인배상원은 인당으로는 유한입니다.
인당으로는 그 한도로 보상해주고 사고당으로 물어볼 때는 무한 보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인배상2는 초과분을 보상해주는 거를 대인보상2라고 합니다. 대인배상2는 한도가 없고 무제한 보상이기 때문에 몇십억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농기계보험에 대한 질문도 나오거든요. 농기계보험은 의무보험도 아니고 대인 원투의 구분도 없다가 답이니까 농기계보험 나오면은 두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농기계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리고 대인보험 원투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 실비로 보상한다는 내용, 그 이상의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계속 반복, 연습, 전쟁으로 인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거의 자기 신체 사고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다른 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에 네 가지 있잖아요. 대인 1, 대인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한 경우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틀린 보기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자차 있잖아요. 자기 차량 손해까지 가입해야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보기예요. 위에 네 가지를 가입했다면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차 손해는 웬만한 보상은 다 해줍니다. 홍수도 침수도 다 해주는데 부분 도난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아요. 그럼 전부 도난에 대해서는 즉시 해주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대인원 보상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인원의 기준 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사망은 최대 1억 5천, 그리고 최저 금액이 2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고 나면 상대방의 과실 또는 내 과실이 서로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즉 내 과실이 90%고 상대방 과실이 10%일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줄 텐데 내가 90% 과실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도에게 10%만 물어주면 되거든요. 1억 5천에 10%면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최소 한도가 얼마입니까? 2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최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시험에 약간 계산 문제 형식을 빌어서 나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2천만 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해주시면 됩니다. 부상은 급수로 물어볼 거예요. 1급이 가장 심각한 부상인데 3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고 가벼운 접촉사고 경우에 거의 14급으로 분류되고 이런 14급의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 5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시험 출제자가 최대 금액이 사망과 똑같기 때문에 최저 금액도 사망과 똑같은 함정을 주거든요. 이럴 때 후유장애는 최저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대인배상2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때는 장례 유무와 무관하게 정액 보상입니다. 틀린 보상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이러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상과 별개로 위자료가 지급이 되는데요. 65세 미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8천만 원의 위자료, 65세 이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시 수익액이 사실 가장 큰 금액인데 사망자의 월소득에서 그 사람의 현실적 생활비를 공제, 즉 뺀 후에 남은 경제적 기대근로 개월수만큼을 곱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직업별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업종별로 전부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걸 호프만 계수라고 하고 최대 65세까지 산정이 되고 개월로 따지면 240회차, 즉 20년치까지가 최대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건 직업별로 다 다르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에 상속권자의 범위를 정할 때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물어볼 텐데 우리 민법에서도 원래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부상 보겠습니다. 부상은 다른 것보다는 휴업 손해를 볼 텐데 휴업 일수 동안의 수익 감소 금액의 전부를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85%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 미만 아동의 간병비로는 한도일을 두고 있거든요. 6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대물배상인데요. 대물배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리 비용은 내 차만 수리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뭐까지 더해 주냐면은 열처리 도장료, 우리 보통 유리막 코팅이라든지 선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증서나 시공서를 제출하면은 그 금액의 일부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최대 120%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모르는 내용 중에 소지품 손해도 있거든요.
트렁크 같은데 골프백을 싣고 가다가 사고 나서 골프채들이 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실비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실제로 샵에 가서 수리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은 인당 얼마 한도로 200만 원 한도로 실손을 실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사고 당시에 신체에 휴대하고 있던 제품은 수리 물품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시계, 목걸이 반지 등은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수리 항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시세하락, 손해보겠습니다.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 직전에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즉, 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 차가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차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죠.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별도로 수리비의 20%를 1에서 2년인 차의 경우에는 15%를 2에서 5년인 차의 경우에는 10%를 보상해 줍니다. 대차로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고 나면 렌트를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렌트 대신에 돈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렌트를 해줄 때는 동급의 차량 중에 최저 요금에 해당되는 차를 렌트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동급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동급의 기준은 배기량이라고 흔히 cc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cc와 연식을 기준으로 등급을 측정하는 것이고 브랜드와 제품명, 제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렌트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최저 요금의 차량 렌트 비용의 35%를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엔진이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든지 다운사이징 엔진, 즉 터보 엔진인데 실제는 3000cc의 효력을 가졌지만 겉으로는 2000cc인 차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 차량으로 렌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빨리 폐차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지 않고 최대 10일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무보험은 대인원과 대물 이천까지를 의무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무보험을 드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길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말소시켰다 또는 중복 계약을 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았다, 양도했다,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도저히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지 상속이라든지 임의 해지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 승계는 그 전에 차의 소유주에서 새로운 차의 소유주로 그 전에 보험을 그대로 옮겨와서 쓸 수 있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안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옮겨온 사람의 나이가 더 젊다거나 이런 경우에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를 양도했다거나 할 때 자동 승계는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이 차를 사야 되는데 주말에 살 수도 있잖아요. 주말에 사면 주말에 보험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말 이틀 동안은 이 사람의 보험을 잠깐 빌려서 쓰는 것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주말이 대체 공휴일이 낀다든지 아니면은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끼면은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15일까지는 그 사람의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빌리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런 자동차 보험에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럼 미가입 시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요. 면허 정지 기간이라서 지금 이 차를 타지 않으니까 미가입했다. 당신이 면허 정지인 거지 이 차를 누가 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기간에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차를 누가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정지 기간, 외국 체류, 차량 수리, 공휴일 이 모든 경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는 건데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사람이 아닌 이 차가 지금 도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은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면제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상속 포기 또는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입증한 경우에는 미가입한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할증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을 조금 어렵게 적어놨긴 한데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기간을 할증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직전 3년을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 단어 그대로 내니까 그냥 시험장 가서 앞에 괄호는 전정계약 3개월, 뒤에 괄호는 정계약 3개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점수가 1점부터 할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점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하면 4점, 그리고 부상 중에 가장 큰 부상이 몇 급이었죠? 1급 부상도 4점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가벼운 부상이 몇 급이었어요? 아까 14급이었거든요. 상대방이 가장 가벼운 사건으로 흔히 말하는 한의원에 가서 침 한 번 맞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몇 점을 받는 거예요? 1점을 받게 되는 거고 앞으로 3년간 할증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 자기 신체 사고 보험도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가서 침이라도 한번 맞는 경우에는 바로 몇 점이에요? 이때는 급수 상관없이 무조건 1점이 됩니다. 그리고 물적 사고 기준 금액은 내 차 수리비와 상대방 차 수리비를 합친 금액으로 보거든요.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이라는 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할증 기준 금액까지는 0.5점만 처리할 거고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1점을 처리할 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단 1억을 넘어가면 너무 많이 초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2점이 됩니다. 복잡했지만 지금 벌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대인 기준으로 사망은 4점, 1급 부상 4점, 14급 부상은 1점,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로 처리하면 무조건 1점, 물적 사고 기준 금액까지는 0.5점이고 그 초과액부터 1억까지는 1점, 그리고 1억을 초과하면 2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한정 특약이라고 많이 들잖아요. 배우자 한정, 자녀 한정, 부모 한정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들 때는 1촌 이내 범위 가족만 가능합니다. 1촌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 자식, 부모까지만 가능하고 우리 조부모나 손자 등은 2촌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형제도 2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모집 종사자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모집 방법을 보시면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개라는 이름의 행위를 하고요. 대리점은 대리라는 행위를 하는데 사실 대리점과 중개사는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갔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지만 설계사가 중개를 하는지 대리를 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사가 하는 일은 중개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중개는 가입자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는 거고 대리는 판매자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해되는 게 우선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판매자의 입장을 대신하는 대리만 가능한 거고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개는 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기간 및 특징은 설계사든 대리점이든 중개사든 원칙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설계사와 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그 등록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사실 우리 중개사는 시험에 이 범위 이상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정리해 버릴게요. 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닌 독립적인 업무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를 물어볼 때는 대표이사, 사회이사, 그리고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설계사 등록 요건을 보겠습니다. 연수 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다. 같은 의미로 시험의 유효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을 안 치고 등록하려면은 관계 업무에 3년 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괄호로 비워져 있을 때 숫자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습할게요.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파산자는 설계사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파산자는 복권, 즉 권리가 회복된 후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관련된 잘못을 저지른 후 2년 이내에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이 취소된 게 2회 이상 된다거나 유용을 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고 3년 이내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럼 설계사 등록에 반대되는 말을 말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보험회사와 위촉계약, 해촉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걸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협회에다가 이 설계사의 말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소가 되고 나야 이제 설계사는 타회사로 이직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회사에 다시 위촉돼서 등록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를 이직하고 싶을 때 회사에서 해촉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계사가 협회에 직접 말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직접 말소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회사에서 발급한 해촉 증명서가 있거나 우체국에 가서 설계사가 직접 내용 증명을 보낸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찾아가면은 협회에서 말소를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원칙은 등록과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말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말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소할 때는 해촉 증명서를 가져가거나 내용 증명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협회를 찾아가면은 말소가 가능하다. 교차 설계사 내용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라고 해가지고 한 회사에 전속되어서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속 회사 외에 한 개의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판매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A 생명 다니는 설계사가 B 손해보험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C 손해보험에 다니는 설계사가 B 생명보험에 다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는 몇 년도부터 시행했냐라고 물어보면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대리점 등록 요건을 볼 텐데요. 사실 대리점 등록 요건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설계사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전부 1년씩만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2년, 경력은 4년 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옆에 있는 100명 이상의 법인은 그중에 몇 분의 몇 이상이 설계사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명 이상인 법인은 10분의 1 이상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춘 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대리점이 영업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보증금을 위탁하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보험 대리점은 회사당 1억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위탁하게 되어 있고 법인 대리점은 3억 한도 내입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 대리점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보증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 등록 말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은 업무의 폐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협회와 폐지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회사가 폐지를 직접 신청해 줘야 되지만 법인 대리점이 아닌 개인 대리점까지는 직접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보험 대리점을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보는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 종목별로 나누면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그리고 재산보험 대리점,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나오는데 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에서 물어본다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은 일단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면제되고요. 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모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어떤 건물을 상가 건물을 중개를 하실 때 그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을 같이 판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걸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유형별 분류해 보시면은 전속, 대리점, 비전속 대리점이라고 구분하는데 이때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전속 대리점은 그 수를 제한하지만 비전속 대리점은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업종별로는 전업 대리점, 겸업 대리점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는 개인이 대리점을 차리면 개인 대리점, 여러 명이서 차리면 법인 대리점이 되고 금융기관 대리점이 시험에 나올 만한데 금융기관 대리점은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파는 건데 금융기관 대리점이 될 수 없는 기관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겸용여신업자, 공제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보험을 판매를 하긴 하지만 자기들의 보험을 파는 거지 보험 대리점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용여신업자, 공제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서 했던 일반적인 개인 대리점은 보증금, 1억, 법인 대리점은 3억이었지만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보증금 위탁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우수인증 설계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손해보험협회에서 출제하다 보니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이 상장을 반드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운영하는 제도냐면
2008년도부터 시작한 권위 있는 상장이다. 상장 이름이 우수인증 설계사이긴 하지만 대상을 전속 보험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까지는 해줍니다. 틀린 보기로 법인 대리점은 해주지 않고 있고 실적은 직전 연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해요. 1년 동안 실적이 좋았던 사람이 4월에 신청을 하고 신청이 완료되면은 6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그 인증 마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수인증 설계사의 요건으로는 최소 요건이 동일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 1년간 불안전 판매 및 모집 취소 위반이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손해의 현실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볼게요. 위태했다가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위태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그리고 정신적 위태인데 항목을 주고 어떤 위태인지를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빙판길 또는 바닥에 기름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물리적 위태, 그리고 고의 방화, 강도 사기 이런 도덕적 위태, 그 다음에 정신적 위태는 정신 상태가 썩은 거죠. 졸음 운전을 했다거나 차에 키를 두고 내린 거를 정신적 위태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태했다 하더라도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걸 우리는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손해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우리는 손해라고 합니다. 이 위태, 사고, 손해 순서 외워주시고 위태 종류 구분해 주는 거 우리 학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을 구분하는 거는 통계 측정이 불가능한 건 주관적 위험, 통계 측정이 가능한 거는 객관적 위험이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이 가장 문제는 잘 나오겠죠. 이익과 손해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거를 투기 위험이라고 하고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손해만 있는 위험이 게 진짜 순수한 위험이거든요. 이런 순수 위험이 보험화될 수 있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험인 거예요. 투기 위험은 보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순수 위험이 보험화 가능 위험이고 투기 위험은 보험 대상이 안 되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모든 순수 위험은 다 보험화 가능하다. 이건 또 틀린 거예요. 주식 투자, 도박 신규 사업 진출은 이익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 위험이 되는 거고 이런 투기 위험들은 보험이 안 되는 위험이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보험의 원칙들을 볼 건데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의 개념은 동질의 위험에 놓인 다수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수의 대상은 맞지만 다수의 위험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위험이 아닌 동질의 위험의 노인이라고 해야 맞는 보기입니다. 위험 분담 원칙은 동일한 위험의 다수 경제 단위의 보험료 각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위험 분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대수의 법칙이 나오면 대량 관찰 그리고 확률, 통계적 추출 이런 단어가 꼭 나옵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 기준에서 수익과 지출이 서로 상자 같을 등자라고 해가지고 순보험료의 총액은 지출보험금 총액과 같아지는 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 이익금지 원칙이거든요. 우리 물건을 다루는 보험은 그 물건의 가액 이상으로는 보상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돼요. 전부 화재보험 가입해놓고 불 지르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금지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손해보험에서는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 급부 반대, 급부 원칙을 물어보면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원칙 나올 때 좀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평소에 안 쓰시니까 지금 제가 적어드린 빨간색이 있는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라도 여러분 암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보험의 분류 보겠습니다. 보험의 법률상의 분류가 제일 어렵겠죠. 법률상의 분류인데 크게는 상법에서 분류하는 거, 보험업법에서 분류하는 걸 볼 거고 상법은 보험을 크게 물건에 대한 보험인 손해보험과 사람에 대한 보험인 인보험으로 가장 심플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보험은 물건인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등이 있고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보험업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보험업을 구분하고 있다. 이 법률상에 대한 분류는 꼭 기억하세요.
보험기간의 분류는 손해보험사 기준으로는 단기보험은 1년 이하, 장기보험은 3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보험이라고 하게 됩니다. 위험 분담 분류에 대해서 원보험사냐, 재보험사냐, 경영주체에 따라서 공용보험이냐, 민영보험이냐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그냥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직접 인수하는 걸 원보험회사의 보험을 일부를 다시 다른 회사에 전가하는 거를 재보험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공용보험,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걸 민영보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굳이 학습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문제 나오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보험 범죄 볼 텐데요. 지금부터 숫자가 꽤 많이 나오는데 힘들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보험사 기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냐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처벌이 일반적인 보험 사기는 10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가중처벌로 5억 이상의 보험 사기를 사기꾼이라고 안 부르고 경제사범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제사범이 되면 일단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보험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 연성이라는 단어는 부드러울 연자예요. 그래서 다소 가벼운 사기를 말하는 거고 경성사기는 딱딱한 경직된 그래서 좀 무거운 사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연성사기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과잉 청구 등이 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 정도 더 입원하려고 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를 연성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절단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사기죠. 추세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고 해외로까지 그 범위를 뻗어나가고 있다가 맞는 복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다거나 거절 그리고 삭감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이롱 환자인데 나이롱 환자가 비속어가 아니고 우리 책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나이롱 환자는 이런 분들이 외출 외박 기록을 확인, 기록, 보관할 의무가 의료기관에게 있거든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이야기고 보험회사가 이런 외출 외박 기록을 열람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즉 나아지는 경우에는 계속 병원에 있게 하는 게 아닌 퇴원 또는 전원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는 정비업체에 물리는 과태료인데 과잉 허위 수리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정비업체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음주 시리즈 3개 나오는데 음주사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처벌에 대한 행정처벌을 같이 볼 겁니다. 먼저 음주해서 사고를 냈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음주와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힘드시지만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음주면허 처벌 바로 보겠습니다. 음주면허 처벌은 면허정지라고 하는 건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까지는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 100일을 처벌받게 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가 돼서 1년 동안 취득 불가하고 면허 취소가 2회 되면은 2년간 취득이 불가합니다. 면허 정지 수준에서 사고를 냈다? 그럼 취소는 당연한 거고 2년간 취득 불가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도로교통법 관련된 내용 몇 개 보겠습니다. 뒷좌석 안전띠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전용도로, 고속도로, 지방도로, 일반도로 즉 모든 도로에서 전부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는 현재 처벌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진입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가 원칙인데 틀린 보기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틀린 보기입니다.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진입한 차가 있고 새로 진입한 차가 있으면은 이미 통행하는 차량을 우선하여 양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폭 운전 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등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은 꼭 한 번씩은 봐주세요. 넘어갈게요. 계약 관계자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그리고 증권을 교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약관을 미교부했을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돈은 금이라고 하고 내는 돈은 료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 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때는 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손해보험 즉 사람이 아닌 물건에서는 피보험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피보험이익의 주체라고 표현합니다. 피보험이익의 주체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보험 수익자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이익이 있는 즉 물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거고 사람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보험 수익자라는 단어는 사람을 다루는 인보험에만 있고 손해보험인 물건보험에는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방금 이 개념 중요한 거니까 꼭 정리하세요. 그리고 고지의무 보시면은 고지의무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하는 거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구두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 계약자는 자격 조건이 소득이거든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건강 상태가 그 자격 조건이고 수익자는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 의무는 당연히 수익자에게는 고지 의무를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건, 즉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내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를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1개월이 지나버리면 회사는 알았다 하더라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일로부터는 3년 이내에만 해지가 가능하지 나중에 회사가 알게 되더라도 계약하고 3년이 지나버렸으면 충분히 오래 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이 바뀌게 되면 기간 중에라도 변경된 내용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미고지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볼 텐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죠? 피보험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보험 이익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물건을 다루는 피보험 이익의 조건이 어떤 건지 볼까요?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법성은 당연히 탈세나 도박 등은 될 수 없고요. 경제성은 금전으로 가치가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는 물건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성이 좀 어려울 텐데 현재 가치가 확정된 것도 되지만 장래에 확정된 이익이 가능하다면 그 또한 가능하다. 이거 조금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피보험이익이라는 건 사람을 다루는 생명보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루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는 거고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개념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동일 목적의 2가지 이상의 피보험이익이 있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TV라는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은 이런 TV를 도난당하는 거를 보상하는 보험도 가능하고 이런 TV가 고장이 났을 때 배상 책임 보험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손해보험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정식 명칭이 영업보험료거든요. 쉽게는 그냥 내가 내는 납입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영업보험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 이 구조 기억해 두세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보험가입과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먼저 개념부터 이해하실 텐데요. 보험가액은 물건의 가치입니다. 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 관계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할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전부보험은 가액과 가입 금액이 같은 걸 전부보험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액과 가입 금액이 같은 거는 뭘 보상해 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일부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가액은 예를 들어 1억인데 가입 금액이 8천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더 적은 게 뭐예요? 가입 금액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초과보험은 가액은 1억인데 가입을 2억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적은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이해되셨으면 보상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액이 1억이고 가입 금액도 1억이면 실제 손해난 만큼 보상해주면 될 일입니다. 이건 논란이 없습니다. 우리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난 만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가액이 1억이고 가입 금액을 8천만 원 했는데 만약에 5천만 원치가 손해가 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5천만 원 실제 손해 났으니까 보장을 해주게 된다면 전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뭔가 억울하잖아요. 맞잖아요. 자기는 전부 다 했지만 5천을 받는 거지만 얘는 조금밖에 가입 안 했는데도 5천을 다 받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실제 손해난 만큼 보상을 하는 게 아닌 내가 가입한 퍼비율만큼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인데 8천을 가입했으면 80%를 가입한 거잖아요. 그럼 손해액이 5천이면은 5천의 80%면 4천만 보상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례 보상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가입한 경우에는 그냥 실제 손해난 만큼만 가입 보상해주면 되는 거고, 더 적게 가입했을 때는 실제 손해난 만큼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면은 중복보험이랑 공동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일단 중복보험과 공동보험 모두 여러 개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건 맞아요. 하지만 중복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중복보험이라고 하고, 여러 회사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가입 금액이 가액과 같거나 적게, 즉 이하로 가입되는 거를 공동보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초과하면은 논란이 없어요. 그냥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해주면 되고 이때는 연대 비례해서 보상해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둘 중에 더 작은 게 뭐예요? 가액이 더 작죠. 그래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해준다. 그리고 같거나 적게 가입하는 걸 공동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 군데 가입하다 보면은 무조건 비례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이때도 실손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작죠? 가입 금액이 더 작죠. 그래서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보험, 일부 보험, 초과보험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익히시고, 초과보험의 다수 버전을 우리는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일부 보험의 다수 버전을 공동보험이라 는 거거든요. 지금 이 화면은 반드시 여러 번 보셔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보험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립과 효력인데, 계약이 성립하는 건 계약자의 청약 및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보장 개시, 즉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라고 물어보면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개시된다라고 합니다. 보험을 처음 접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아직 회사가 승낙도 안 해줬는데 정말로 1회 보험료만 내면은 효력이 발생하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성립, 즉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1회 보험료를 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무슨 보험이라고 부를 거냐면 소급보험이라고 부를 거고, 계약이 성립 후에, 즉 회사가 성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늦게 낸 거죠.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예정보험이라 부를 겁니다. 정리하실게요. 계약은 회사가 승낙했을 때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은 1회 보험료를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성립하는 시기보다 1회 보험료를 먼저 내면 소급보험이라고 부르고, 성립하는 시기보다 1회 보험료를 늦게 내면 예정보험이라 부르는 겁니다. 불효식 계약성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은 일정한 형식이 필요치 않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효식 계약성이고 요식 계약성이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건 일종의 도박적 성격이 있는 사행성이 있는 계약이다. 왜냐하면 우연한 사고에 기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은 부합계약성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정형화된 약관을 전체적으로 승인한 계약이기 때문에 부합한다 해서 부합계약성이고, 이런 약관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런 약관을 만드는 회사, 즉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로는 우리 약관이라는 단어 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합계약성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즉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계약자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3개월 경과 시에 당연히 효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청약 철회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최대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넘어갈게요. 손해보험회사 설립자본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 내용이니까 지금 바로 외워버릴게요. 먼저 기준이 되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그리고 우리 재산보험 배우셨잖아요.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까지는 100억이라고 암기하시고 보증보험은 300억, 자동차 보험은 200억, 그리고 외국보험회사는 30억, 소액 전문회사는 20억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외우면 끝인 거죠. 해상보험, 바다, 항공, 운송 이런 것들은 150억입니다. 넘어갈게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그리고 공통파트에서 상법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어떤 심신박약자가 나 몸이 안 좋다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이때 차별은 이분들을 사망으로부터, 즉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좋은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차별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신체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처벌에서 예외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처벌 절차도 볼까요? 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하고 안 지켜지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시정명령도 미행하게 되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신고센터는 우리 시험의 주관인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먼저 재산보험의 구분부터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다루는 걸 생명보험이라고 부를 거고 재산상의 손해를 다루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생존과 사망을 제외한 위험을 상해 질병, 간병이라고 부를 텐데 이 세 가지 위험은 생명보험에도 속해 있지 않고 손해보험에도 속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고 할 때 제3자라고 하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재산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종신과 연금이 있었고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 해상, 보증, 재보험이 있다면 재산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고 레포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치매보험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물어볼 때는 생명보험은 당연히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 계속 배웠던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재산보험의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지위부터 볼 텐데요. 어떤 법에서 이런 재산보험을 정의하고 있냐라는 문제거든요. 틀린 보기로 상법이라든지 의료법 이런 보기는 다 틀린 보기예요.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보험업법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용의 여부라는 말은 생명보험회사가 이런 재산보험을 판매 가능 여부는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회사가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냐 여부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단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을 판매하거나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질병사망을 주계약에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텐데 주계약에서는 질병사망 보장이 안 된다. 단 특약으로만 보장이 가능하다. 이때 특약으로 가입한다 무제한으로 돈만 내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보장 가능 나이는 80세까지를 한도로 두고 가는 금액은 2억을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해, 질병, 간병을 다루는 보험은 사람보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액 보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해, 질병, 간병 중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들어봤죠?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정액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재산보험을 그레이존에 속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가 한 줄의 보기로 나오니까 그레이존이라는 단어도 같이 외워두실게요. 넘어갈게요. 재산보험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무효사유 볼 텐데요.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는 무효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안 받은 경우도 다 무효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무효로 하는 것을 무슨 법에 따라서 무효로 합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상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선 화면에서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관상 미보상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즉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한다. 즉 쌓여있는 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질병, 간병은 원칙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해요. 단 예외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서는 저축성도 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 시험을 출제하는 손해보험협회 입장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 질병, 간병은 전부 보장성으로만 판매 가능하지만 우리 손해보험협회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저축성으로도 가능하다.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보장성과 저축성의 개념을 앞서 배웠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여기 적어놨거든요. 보장성은 생존 시 지급되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 저축성은 생존 시 지급되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걸 저축성이라 한다. 넘어갈게요. 앞서 했던 내용에 자주 틀리는 항목만 따로 한 페이지로 다시 정리해놨어요. 상품 개발 기준부터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상해 질병 간병이 있으면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해 질병 간병은 전부 보장성으로 가능한데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한해서는 저축성으로도 가능하다. 두 번째, 사망 담보 기준을 볼 때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가능한데 무제한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 보장 가능 나이는 80세고 가능 금액은 2억으로 제한하고 있다. 넘어갈게요. 그럼 상해보험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개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도 아니에요.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우리는 상해사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연성은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지 않은 상태를 우연성이라고 하고, 외래성은 신체 내부에 있냐, 외부적 요인이냐 할 때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걸 외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격성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급격성이라 이야기합니다. 넘어갈게요. 상해보험 특징 살펴보면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냐,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냐인데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냐면 가액이라는 건 물건에 쓰는 단어예요. 사람한테 쓰지 않는 단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겁니다. 출제자는 아직도 우리가 가액과 가입 금액을 구분도 못할 거라고 얕잡아 보고 내는 문제입니다. 속지 마세요. 가액은 물건에 쓰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자 변경할 때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가 지정하면 변경이 되는 거고 회사의 승낙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데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상해보험은 중대한 과실도 보상을 해줍니다. 단 고의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 장애라는 표현은 영구적인 경우에 장애라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시적인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데 이때 한시적의 기준이 뭐냐 하면 5년 이상 장애인 경우에는 2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장애라는 말은 영구적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상해보험의 직업 등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 2급, 3급을 나누는데 1급이 안전한 직업이고 갈수록 위험한 직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직이나 일반 근로자를 보통 1급 직업이라고 하고 항공기, 정비공 등을 2급,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3급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서 틀린 보기로 피보험자의 가족력 근무 연수가 고려 대상이냐 물어볼 때는 그때는 그건 아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상해보험의 기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라고 하는 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일회용 자동차, 덤프트럭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는 걸 고르셔야 할 때는 차와 트럭이 아닌 단어로 끝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기타 교통수단이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스쿠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항공기, 케이블카, 선박 엘리베이터는 누가 봐도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어떤 보험 보면 대중교통 휴일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보험 광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대중교통이 아닌 걸 선택해 주세요. 이런 복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전세버스와 렌터카가 있습니다. 전세버스와 렌터카가 사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를 못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단체 상해보험의 구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이라고 하는데 1종 단체를 급여단체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직장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 사업장, 관공서, 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단체를 일종 급여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종은 법정단체입니다. 법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변호사죠. 그래서 비영리법인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이렇게 5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를 2종 법정단체라 하고 합니다. 3종은 규약단체를 말합니다. 가장 구속력이 떨어지는 거죠.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는 일괄 관리 가능한 단체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동호회나 산악회 등이 규약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종은 근로자, 2종은 변호사, 3종은 동호회 이렇게 정리하세요. 넘어갈게요. 실손의료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하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 안에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하고요. 주계약은 급여, 특약은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보상 한도 보시면은 입통원 합산 5천만 원, 통원은 회당 20만 원입니다. 비급여도 똑같아요. 그럼 5천에 20만 원 외우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런 비급여들은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좀 두거든요.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같은 경우는 연회 350만 원 한도고 최대 50회 한도입니다. 그리고 비급여 주사 같은 거는 250만 원 한도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50회 한도, 그리고 MRI나 MRA 같이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같은 치료는 3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워낙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이때는 횟수 제한이 의미가 없어서 횟수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5천에 20이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을 전부 다 보상해 주냐? 그건 아니고 그 벼항목에서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의료비의 20%를 자기 부담금, 즉 공제액으로 빼고 남은 80%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비급여는 30%를 자기 부담금 공제하고 남은 70%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통원할 때 지금은 주계약과 특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에서 의원은 1만 원 공제하고 상급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는 거고 비급여 항목에서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3만 원 공제합니다. 좀 숫자가 많지만 실손의료보험 파트는 무조건 숫자를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비급여 차등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손의료보험은 개개인이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비급여에 대하여 개인별 보험료를 차등제 적용하겠다. 즉 개개인마다 비급여를 수급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천차만별로 다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간 한 번도 비급여 수령 보험금이 없으면은 1단계, 즉 5% 할인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연에 1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했으면은 현상 유지입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할증폭이 상당히 커지죠. 100% 할증이죠. 4단계는 200% 할증, 5단계는 300% 할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 외우는 건 무리니까 우리 시험에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왔던 4단계를 외울게요. 150에서 300만 원 사이는 200% 할증하는 게 4단계다. 더 쉽게는 비급여 차등 제도는 할증 제도만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 금액이 작긴 하지만 할인 제도도 있다라고 대답해 주실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장기 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또는 산정 특례 대상자는 이런 비급여 차등제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넘어갈게요. 질병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특징은 먼저 상해보험과 다르게 보험료 결정 요인이 연령과 밀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와 매우 밀접한데 우리 시험은 언제나 상해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나 직무, 직종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상해보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령과 건강은 질병 이야기, 직업 직무는 상해보험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기기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면책기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대기기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할 텐데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질병이 있는 걸 숨겼다거나 아니면 질병이 곧 생길 거를 악용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대기기간, 즉 면책기간을 적용하는 건데 보통 가입 후 일정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거를 대기기간을 설정했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되는 게 대표적인 대기, 기간의 예가 됩니다. 왜 그렇게 설정하냐라고 하면은 역선택 방지 또는 도덕적 해이 방지가 목적이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상을 제외하는 거 보시면은 청약 5년 이내에 해당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단 5년 이후에는 또 가능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질병보험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 볼게요. CI 보험이라고 해서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보험은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80%를 지급한다 또는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넣은 거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태아보험은 임신 전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당연히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임신한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아보험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면책기간을 두고 보상을 해주고 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주지 않아요. 50% 감액을 해서 주는데 크라운은 최대 1년까지 그 기간을 둘 수 있고 틀니 등은 최대 2년까지 그 기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간병보험 살펴볼게요. 간병보험은 등급이 가장 심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있는데 이 모든 등급을 다 지원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몇 등급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간병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시면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환각제 복용, 신체 보호구 의수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범위 다 살펴봤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앞에 강의부터 여러 번 들으시면은 시험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토리 쌤